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올 한해 강원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10대 뉴스 형식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 하반기 주요 뉴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진철, 김선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방개혁 입정령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군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이 맡고 있던 분야를 무기 고도화로 대체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도내 접경 지역은 군부대 폐지와 이전으로 소멸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양구에 주둔 중인 육군 2사단 해체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대급 한 개 부대를 시작으로 최근 인제에 주둔 중인 대대급 부대도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에 사단 사령부도 경기도 양평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양구에서만 7,000명이 넘는 군병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지난해 11월 말 23,380명이었던 양구 인구는 올 들어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해 1년 만에 22,900여 명으로 4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치입니다. 부대 해체를 앞두고 장교와 부사관 재배치가 시작되면서 뚜렷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오셨는데요. 장진철 기자, 네. 국방개혁 2.0 추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보셨지만 지금 계획만 있던 그 국방 개혁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도내에서는 양구 2사단, 화천 27사단, 철원 6사단, 그리고 삼척 23사단 등 사단급 부대 4개 부대와 그리고 양양 8군단, 군단급 부대 1개 부대가 개편 대상인데요. 이 폐지되는 부대는 이전에서 다른 부대와 합쳐지는 것도 있고 아예 폐지되는 부대도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도내에서는 모두 약 3만 명 정도의 군 병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봤듯이 양구 2사단이 가장 먼저 올해 해체 수준에 들어간 겁니다. 우려했던 인구 감소 문제가 본격 나타난 건데요. 인구 감소는 지역 상경기와도 좀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실제로 도내 접경 지역 인구는 지역당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접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이 이 인구보다 더 많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 김선화 기자. 도내 접경 지역의 인구수가 기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그렇게 소도시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렇게 안 그래도 인구수가 적은 데다가 인구 감소까지 이어지면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는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상경 집회까지 나서서 정부의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그동안 좀 국방개혁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국방부가 이거를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 국방개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도 좀 주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대책도 없는데 일단 군부대 폐지를 추진한 건데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접경 지역 도내 5개 시군 이 접경 지역과 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이런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체가 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접경 지역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 접경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상경기도 무너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이 군부대가 떠난 주둔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국방부가 이런 소유한 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군 작전 지역과 주둔지였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이 부지를 군 유휴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지역 요지에 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한 예로 화천군의 경우 이 유휴지에 호텔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화천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군 유휴지 활용 방안을 좀 수립해 주거나 아니면 지역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접경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이 접경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돼 있는데 이 특별법을 지금 폐강 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이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법으로 좀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요구안이 관철되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내년 총선에서 이 접경지역 출마자들이 국방개혁 2.0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갖고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방부와 도내 접경 지역들의 절충안이 하루빨리 도출됐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도 이와 같은 내용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와 송전탑 이야기인데요. 환경부가 40m 높이의 지주 몇 개를 설치하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초고압 송전철탑 수백 개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원도민들의 분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부딪힌 도내 현안 사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설악권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환경부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안에서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철탑 건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00m 이상 규모의 송전철탑 수백 기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송전로가 설치되면 산림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정부가 강원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보존을 이유로 번번이 거부하면서 초고압 송전탑은 강행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왔습니다. 양양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받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백두대간을 지나는 사업인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은 추진이 되면서 주민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건데요. 이 정부 추진 사업인 송전탑은 되고 강원도의 오랜 수건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안 된다는 게 환경부의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네, 그럼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전력공사가 500kV 초고압 직류 송전 동해안 신가평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서 경기도 가평까지 가는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강원도 7개 시군에 초고압 송전탑 230여 기가 추가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네, 강원도에는 이미 송전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765kW급 이 초고압 송전탑이 약 330여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초고압 송전탑이 한 1,040여 개 정도인데 10개 중 3개가 이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도내 전력 사용량은 전국 사용량의 3%도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다른 지역에 사용되는 전기를 위해서 강원도에 이 초고압 송전탑이 많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포화된 상황에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철탑이 또 설치된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기 전까지는 한전과 협의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송전탑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인데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현재까지는 자초위기에 놓였습니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부지가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서식하는 곳이고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업을 불허한 건데요. 이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지난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 영향 평가가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좀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부가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닌 이 안전 문제를 이번 평가에서 집중 거론하면서 월권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부동의 처리와 관련해서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그 직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그 경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그 결과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건데요.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식 선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훈련된 사냥개들이 산속으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산탄총을 맨 엽사들이 그 뒤를 쫓습니다. 이렇게 야산을 탄 지 어느새 2시간. 사냥개 짖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더니 야생 멧돼지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40kg쯤 나가는 어린 멧돼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야생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특히 총기 사용이 확대된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강원도에서 총기와 포획틀을 이용해 잡힌 야생 멧돼지는 3,600마리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야생 멧돼지 약 10,00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에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포획틀도 대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네, 장진철 기자,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다행인 건 이 최근 2달 넘게 이 국내 양동농가에서 추가 확진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이 지금 확진 사례가 ASF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정부가 종식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명확한 유입 경로 그리고 확산의 매개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정부는 일단은 이 야생 멧돼지가 가장 큰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양돈 농가들의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좀 안타까운 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이 감염을 우려해서 먹는 걸 좀 꺼리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와 각 지자체들마다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는 홍보와 함께 또 소비 촉진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가 줄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이 돼지 산지 가격이 25만 원까지 폭락을 했는데 생산비는 35만 원 정도라서 이 돼지를 출하해도 농가에는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빚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접경 지역마다 겨울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이 사태로 인해서 겨울 축제 준비에 또 제한이 걸리지는 않을까요? 예, 지금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장기화되면 이 접경 지역 겨울 축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실제로 가을 축제의 대부분들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상경기도 크게 흔들렸는데 일단은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 도내로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가에서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이 겨울 축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모습인데요. 지역 상경기와도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축제는 추진하되 축산 농민들은 축제장 방문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계속하고 있는 그 차단 방역도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내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언급한 일들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내년에는 접경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올해 처음으로 취항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강원이 11월 드디어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양양구와 제주를 오가게 되는데요. 양양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선 관련 리포트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항공기 한 대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22일 처음으로 하늘길을 연 플라이 강원 1호기입니다. 양양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비행기는 이용객들이 몰려 180여 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열린 취항식. 플라이 강원은 3번의 도전 끝에 항공 운수 면허를 취득한 만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네, 양양공항은 한때 이용객과 노선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유령공항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지난 11월 플라이 강원이 사업 면허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양양 제주 노선이 본격 취항을 했습니다. 네. 플라이 강원은 3번의 도전 끝에 이 항공 운수 면허를 취득했는데 현재는 186석 규모의 중형 항공기가 매일 하루 2번씩 양양과 제주를 오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좀 낮 시간대 일주일에 4번 정도 낮 시간대 네. 왕복 한 편씩을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선도 취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26일부터 국제선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186석 규모의 플라이 강원 2호기가 매일 하루 한 번 양양과 타이베이를 오가는데요. 2020년 말까지는 항공기 7대를 확보해서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으로 좀 더 국제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선까지 취항하면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외국에서 강원도로 바로 오고 갈 수 있는 이 국제선이 생기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머무르는 좀 시간도 늘어서 관광 활성화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항공기 한 대를 도입하면 이 3,325억 원의 지역 경제 기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10대 도입하면 총 4만 26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가 항공사들이 많고 또 내년에는 9개까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경쟁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노제팬 등의 영향으로 이 저가 항공사 업계 사정 자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플라이 강원이 다른 항공사들과 좀 경쟁을 하려면 가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을 좀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플라이 강원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저비용 구조에 근거한 저가 전략을 잘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10대 뉴스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타양살이 1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문화재 이야기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고향인 원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반출된 이후 무려 108년 만인데요. 우선 관련 리포트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은 고려 문종 때 왕사 국사를 지낸 해린 스님의 승탑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독특한 구조와 페르시아풍의 창문 등 이국적 장식으로 고려 승탑의 백미로 꼽힙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보 제10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에 의해 불법 반출됐다가 4년 뒤 국내로 돌아왔지만 원래 자리로 오지 못하고 서울과 대전 등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포탄을 맞아 탑 전체가 크게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함께해 비운의 석탑이라고도 불리는 이 탑이 1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지광국사탑이 돌아오게 된 데에는 원주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85년부터 원주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재 환수 움직임이 일어났고 2016년부터는 범시민 대책위를 꾸려서 환수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문화재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시민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이렇게 뜻깊은 해에 이렇게 문화재가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광국사탑은 언제 또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 건가요? 네, 탑을 탑비와 마주보는 원위치에 두거나 전시관을 따로 지어서 보관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이 크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원래 위치에 두면 보호각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전시관을 만드는 건데 이 전시관 안에 탑을 둔다면 외부 환경과의 접촉은 막을 수 있지만 이게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진정성은 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계 등에서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이라서 아직 복원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 지정 결정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광국사탑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반면에 아직까지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 문화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원주 시민들이 30년 넘게 이 환수 운동을 벌였는데 현재 그 원주 지역에 있는 그 반출 문화재 중에 8개 중에 현재 돌아온 거는 이 지광국사탑 한 점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한 7개가 남아 있는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국내로 이게 들어오거나 또 강원도로 들어와야 하는 이 문화재들이 좀 정확한 현황 자료도 없고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이 환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담은 문화재들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날 텐데요. 내년에는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 다른 문화재들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10대 뉴스를 취재 기자들과 함께 이틀에 걸쳐서 정리해봤습니다. 올 한해는 참 많은 일들이 강원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2020년 새해에는 강원도에 좋은 소식만이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2020년도에도 언제나 지역민들의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